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 어떤 게 있죠? 네, 새 정부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의 단계적 폐지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배경이 무엇이고 또 전월세 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요즘 허위 보험 광고가 SNS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마저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 분석해봅니다. 네, 투자에 깊이를 더하는 뉴스 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코스피가 소폭 상승이긴 한데 따져보니까 거의 한 20여일 만에 최고 수준이던데요? 네, 오늘 코스피 11포인트 상승해 2,7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기대감에 더해서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고요. 특히 기관이 이틀 연속 자금을 넣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11포인트가량 상승해 930선을 되찾았고 원달러 환율은 7.5원 내려 1,210선에서 안착했습니다. 시장에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고 월말 수출업체의 달러와 매도 물량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 국면을 걱정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 완연한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진을 좀 극복해낸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흐름 어떨 걸로 예상이 되죠? 네, 주요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4월부터는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 1분기에는 예상 밖의 악재들로 증시가 불확실성에 휩싸였다면 2분기에는 코스피가 계단식으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보니까 대체로 한 2,800선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는 시각들이 대체적인 거. 최상단은 3,000선 최상단은 제시했습니다. 3,000까지도요. 네. 예. 그러면 오늘 시장 특징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예. 오스템 임플란트는 횡령 사건 발생 이후 지난 1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는데 오늘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현재 추후 행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취재 기자가 한국거래소에 나가 있는데 지금 혹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는 모양인데요.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게 아닌지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취재 기자, 한국거래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희영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아직 지금 조금 전 오후 2시께부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결과 공개 예상 시간은 5시경이었는데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심의가 길어지며 아직까지 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군요. 오늘 기심위에서 결론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기심위에서는 상장 유지와 폐지 그리고 개선 기간 부여가 가능합니다. 상장 유지가 결정될 경우 이튿날 바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경우 최대 12개월가량의 시간 동안 기업 경영 개선 과정을 거친 뒤 다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상장 폐지가 결정될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개최되고 여기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여부를 한 번 더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새로운 소식이 알려지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정희영 기자였습니다. 박 기자, 이 오스템 임플란트 소식 들어봤고 오늘 시장 두 번째 특징도 한번 짚어보죠. 네, 오늘은 500개 기업의 주총이 몰린 슈퍼 주총데이였습니다. 예. 네, 굵직굵직한 기업만 살펴봐도 LG와 SK, 기아와 카카오 등이 오늘 주총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카카오는 4년 만에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새로 회사를 이끌 남궁훈 대표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카카오의 도약을 진두지휘할 전망입니다. 현장에 방서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제주 카카오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남궁훈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글로벌 종합 게임사로 성장시키고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으로서 카카오톡 다음 단계를 준비해온 적임자라는 판단에 섭니다. 앞으로 2년간 회사를 이끌 남궁훈 대표는 그동안 카카오의 발목을 잡은 내수 포식자 이미지를 벗기 위한 기업 체질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미래 10년 비전인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모바일을 구현하고자 활동 무대는 3개로, 활동 수단도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비욘드 코리아는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난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김 센터장은 일본을 넘어 유럽에 진출한 웹툰 자회사 카카오 피코마를 글로벌 성장 교두보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카카오 피코마는 카카오 전체 해외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 다른 키워드인 비욘드 모바일은 남궁훈 대표가 챙깁니다. 메신저를 넘어 메타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건데 벌써부터 역할 수행 채팅 기반 메타버스를 만드는 조직과 오픈 채팅 서비스의 메타버스를 접목하는 조직을 신설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카카오의 변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K 콘텐츠에 강한 카카오의 강점을 살린다면 남궁훈 대표가 자신했던 주가 15만 원도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확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전 세계 모든 200여 개 국가가 규제 환경이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확산을 통해서 각국의 규제 환경에 맞는 영업력을 확장해가는 그림이고.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조수용 공동대표와 함께 4년간 카카오를 이끌어온 여민수 대표는 이날 주총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아의 주주총회도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목적 기반 차량인 PV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송우성 기아 사장이 오늘 이런 발표를 했는데 현대차와는 차별화된 전략이란 비전이 나옵니다. 송민아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둥근 컨테이너처럼 생긴 자율주행 차량이 승객을 이송하면서 택시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응급시설을 갖춘 병원 역할도 합니다. 주행 중 방전이 예상되면 충전 전용 차량이 긴급 투입돼 이동 흐름을 끊지 않고 주행 거리를 늘려줍니다. 지금까지 택시나 택배, 화물 차량은 기존에 생산된 양산차를 개조해 용도를 변경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이 양산 단계부터 그 용도에 맞는 차량 생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기차의 목적 기반 차량인 PBV를 접목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차량을 선보인 것으로 오늘 기아 정기 주총에서 밝힌 기아의 미래 비즈니스 방향입니다. 브랜드, 친환경, 연계 상품 운영 전략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EV 인프라 구축을 통해 브랜드 연계 EV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PBV 분야에서는 잠재 고객 발굴 및 협업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등 PBV 사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송호성 대표는 또 미래사업 전환과 고객 중심 경영, 그리고 기본 내실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플랜 S를 강조했습니다. 명확한 고객층을 형성하고 경쟁사에서 대안을 찾기 힘든 독자 모델을 개발해 브랜드 이미지를 차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이번 주총에선 임기가 끝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송호성 기아 사장의 사내 이사 재선임 안건이 의결됐고 배당금은 전년 대비 2,000원 오른 주당 3,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 주총에서는 기업이 비전과 전략을 내놓는데 이때 얼마나 투자자들에게 소구되는지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달라집니다. 예. 네, 오늘 주총을 연 기업들의 주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SK의 상승세가 2%대로 두드러졌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사내이사로 재선임되고 SK가 2025년까지 시총 1%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이 방침을 밝히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HDC 현대산업개발이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거의 업계 퇴출 수준으로 처벌이 내려질 거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 오늘 주총이 열렸습니다. 상당히 좀 시끄러웠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총장에서는 평소보다 4배에서 5배가 많은 주주들이 모였고요. 이들은 경영진이 어떤 쇄신 노력을 하고 있냐며 질책했습니다. 권순호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거듭 사과했지만 주가 보셨다시피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영업 정지가 돼도 기존에 계약한 공사는 계속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 후에는 이제 아이파크 브랜드를 못 쓴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런데 또 현산이 소송으로 대응에 나설 경우는 상황이 길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고 오늘장 마지막 특징도 볼까요? 네, 오늘장 마지막 특징주 약세장 속 주목받는 스펙주입니다. 1분기 마지막 공모주 청약인 키움 스펙 6호의 일반 청약이 오늘 마감됐는데 경쟁률이 526대 1이나 됐습니다. 예, 뭐 경쟁률이 꽤 높았네요. 네, 최근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스펙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조정장에서 스펙의 투자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만약 스펙 주가가 공모가보다 오른 상태에서 합병 기업을 찾는다면 유리한 비율로 합병 법인의 신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 합병 대상 기업을 못 찾더라도 공모주 투자자들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최근과 같은 약세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점이 높은 경쟁률의 이유겠죠. 스펙 상장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다음 됩니까? 달 네. 11일에서 12일에는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가, 18일에서 19일에는 신한 스펙 9호와 신형 스펙 7호가, 19일에서 20일에는 상상의 스펙 3호가 예정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장 세 번째 특징까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내일 우리 시장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지도 알아볼까요? 네,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 협상이 열립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우리 증시가 평화 협상 결과에 따라 방향성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오는 7월 주택시장에서는 이 계약갱신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전세 대란이 찾아오는 게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이 임대차 3법에 대한 대손질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전세시장 분위기를 임동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주공 7단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지난 1988년 지어진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임대차 3법 이후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신규로 하는 가격이랑 갱신하는 가격이랑 좀 차이가 좀 두 가지가 생겼잖아요.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여기는 나나요? 한 8평 기준으로 한 1억 차이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 월세 자체가 좀 네. 올랐어요, 월세도? 8평 기준 1,060 하던 게 10만 원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임대차 3법 이후로 이제 작년 11월서부터 좀 많이 올랐고. 이번에는 송파구의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잠실 엘스 아파트를 가봤습니다. 이곳은 계약을 갱신한 곳과 신규 계약한 곳 사이에 전세 가격 차이가 더 컸습니다. 계약한 사람은 한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선행하고 지금 현재는 12억, 13억 정도 하니까 8월부터 가격이 좀 오를 것으로 좀 보시는지. 당연히 올라간다고 봐야지.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임에도 신규냐 갱신이냐에 따라 전세 가격이 많게는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현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상계주공 7단지와 잠실 엘스의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실제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먼저 상계주공 7단지, 지난 1월 58제곱미터 거래된 내역입니다. 11층의 경우 2억 4천만 원에 갱신된 가격으로 계약이 됐는데 이 같은 면적, 신규로는 3억 5천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같은 면적임에도 1억 원 이상 가격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비율로는 45% 이상 높은 수준이고요. 지난 6개월간 거래된 가격의 분포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이중으로 가격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잠실 엘스 아파트 전세 가격을 한번 보실 텐데요. 네, 84제곱미터 기준 지난 1월 거래된 이 두 개의 전세 매물입니다. 3층의 경우 갱신 가격이 9억 4,500만 원이었는데 신규 가격은 12억 5천만 원으로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네, 역시 분포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중으로 똑같이 나눠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몇 달 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전세 매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텐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자유롭게 이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최소 이 두 가격 사이에 이 상단 가격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필요악으로 전락한 임대차 3법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지금까지 그 결과가 그렇게까지 안 좋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임대차 3법 시행된 이후 지난 1년 8개월을 세입자 입장에서 좀 짧게 요약하면은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네 편도 내 편도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세입자들을 위해 만든 법인데 세입자들한테는 고통을 줬고 그렇다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제 도움이 되지 못했거든요. 예. 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숫자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2016년부터 19년까지를 20년까지를 한번 보면은 사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전세 가격은 뭐 평균 3% 수준으로 상승률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예. 사실 뛰는 집값에 비해서는 오히려 안정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최근 2년간은 23.8%나 올랐습니다. 시행된 2020년 6월과 비교해 보면 37%가 올랐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더 급격히 올랐다는 거죠. 또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전세의 월세와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서울 지역 월세 비중이 2년간 13.7%포인트 증가했고요. 물론 이제 전세값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예.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월세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그 중형 면적 이하 아파트 월세를 조사해서 산출하는 KB 아파트 월세 지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 통계가 집계됐는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급격하게 오른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기존에 이미 전세를 살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한번 되면서 오히려 싼 값에 사는 효과를 누리긴 하셨겠지만 집주인이 이제 살겠다고 하면서 쫓겨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해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임동진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7월 이후에는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세 대란이 우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입니다. 예. 먼저 7월부터 그 2년 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쓴 세입자들이 시장에 나올 텐데 이런 경우는 비슷한 수준의 집을 구하려면 수억 원씩 오른 새로운 전세값을 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전세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전세 대란의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 임대차 3법 시행 직후에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년 만기 이후에 무조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겁니다. 2년 새 전세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 당연히 새롭게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줄어들겠죠. 네. 전세값이 너무 올랐지만 이번 기회에 집을 사기에는 집값이 더 올랐고 또 너도 나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다 보니까 시장의 전세 물량 자체가 줄고 이렇게 되면 전세값이 뛸 것이 뻔합니다. 이 아파트 숫자는 좀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예, 집주인들이 또 가격을 올려받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계약갱신이 끝나고 한번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 가격 부담이 확 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주택 공급이 현저하게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부작용 이미 좀 예상이 가능했을 텐데 아무래도 좀 정부가 당장에 급한 불을 끄려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임대차 3법이 사실 취지 자체는 참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잖아요. 예, 외국에도 뭐 몇몇 선진국들이 임대료 상한폭을 규정하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그 가장 대표적인 독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성공 사례로 꼽았던 곳인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독일 베를린은 지난 2020년 2월에 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201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5년간 월세를 동결하고 또 새로운 월세 계약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이제 상한 기준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세 상한제는 1년 만에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뭐 단순히 이제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독일 연방 정부에서 중복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이유였는데 이와는 별개로 그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월세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월세는 11% 하락하는 효과는 봤습니다. 하지만 바로 공급이 줄었습니다. 이 독일 공영방송 보도를 보니까 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평균 임대료는 7.8% 하락했지만 신규 월세집 공급은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 또 이제 시내 공급이 줄다 보니까 베를린 사람들이 도시 외곽으로 향하면서 베를린 외곽 지역 월세가 12%나 올랐습니다. 이제 풍선 효과가 생긴 거죠. 이 독일 경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이 월세 상한제 시행 예고만으로 공급이 11% 줄었고 실제 시행이 드러나고 난 후에는 57.5%가 더 줄었다고 합니다. 이 종합적인 결과로 볼 때 성공이라고 보기엔 좀 다소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았더니 오히려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졌다라는 건데 혹시 뭐 참고할 만한 좋은 뭐 성공적인 사례 같은 건 없습니까? 이 부작용은 좀 별개로 하고 임대료 통제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받는 곳이 있습니다. 예. 바로 프랑스인데 2018년 프랑스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임대료 상한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 이후 파리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시행 중입니다. 이게 보시는 게 이제 임대료 기준 공유 사이트인데요. 예. 핵심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임대료 기준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주택의 종류와 입지에 따라서 세세하게 기준 임대료를 중심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합니다. 집주인은 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상한선을 넘는 임대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이제 파리시가 가장 먼저 도입한 이후 효과가 입증되면서 다른 지방 도시들이 참여하고 현재 30여 개 시가 참여 중입니다. 그 나름대로 임대료 통제 효과를 봤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미국의 경우도 살펴보면요. 뉴욕이나 워싱턴 DC, LA,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 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인상률을 유지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 연간 인상폭이 보통 5에서 10% 수준인데 아주 낮지는 않죠. 예. 그래서 때문에 이제 예측 가능한 인상률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뭐 규제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폭을 좀 정해놓고 나머지는 좀 자율에 맡기는 이런 규제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한 대손질을 예고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가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저희 김원규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취재를 해봤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8명 중 5명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장 안정을 취지로 법을 내놨는데 되레 전셋값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권대중 교수는 온갖 부작용을 경험했고 그에 따라서 임대차법을 없애는 것이 전세시장 안정화의 해답이라고 답했고요. 또 김학렬 소장도 부작용만 생겼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윤지혜 연구원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세 물건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기 어려워지는 경직성을 유발했고요. 과거보다 임대차 물건의 희소성이 더 높아지면서 공급 부족과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을 통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서진용 교수는 폐지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문가 8명 중 5명은 기존 임대 계약 기간인 2년 플러스 2년 연장 계약이 아닌 3년 단일 계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고교 학업 기간이 3년으로 전세 수요에 맞춰서 이 수요를 계속해서 맞추면서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제도의 변화가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미치는 충격이나 인지적인 변화가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는 시점을 택해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만약 임대차 기간을 연장을 한다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박원갑 의원은 임대인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김원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런 기류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도 임대차 3법에 대한 어떤 대손질을 예고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폐지를 얘기했다가 지금은 약간 좀 수정 보완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감안한 앞서 김원규 기자 브리핑에서 보셨지만 민주당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오늘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TF 태스크포스죠. 팀장인 심교원 경국대 교수가 브리핑을 갖고 공식적으로 임대차 3법 개편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사실상 부동산 TF의 첫 브리핑인데 그만큼 사안이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이 심 팀장은 임대주택 매물의 감소, 월세 전환 가속화, 임대료 상승, 이중 가격, 분쟁 증가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설명했는데 앞서 설명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오늘 심교원 팀장 브리핑의 핵심은 민주당을 설득해서라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입니다.
임대차 3법을 만든 민주당이 현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사안이 심각한 만큼 민주당을 설득해서라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 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임대차 3법에 대해 크게 문제가 도드라진 건 아니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인데 사실 엄청난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좀 시일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임대차 3법 개편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현재 인수위 주변에서 언급되는 개선안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폐지하고 전세 기간을 자체를 3년으로 늘리는 개선안이 언급되고 있고요.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아예 없애는 방안과 상한율을 5%보다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또 계약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거나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나올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다양한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3법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서둘러야 할 대책과 그 이후에 보면서 논의해도 되는 것들이 나뉜다는 점입니다. 예.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남지도 않은 체면을 좀 지키는 것보다는 여야가 머리들을 맞대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못 만들어진 법을 고쳐야 하는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멘트는 좀 표현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예, 오늘 유튜브 제목은 고쳐야 산다 임대차 3법의 배신으로 잡았고요. 예. 해시태그는 7월 전세대란 공포, 부탁해 민주당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보험 상품 검색하다 보면 보험 비교하기 클릭이라는 문구 많이 보셨을 텐데요. 허위 정보를 미끼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보험 영업글입니다. 하지만 감독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삼성생명을 검색했을 때 등장하는 블로그 광고 글들입니다. 삼성생명 자동차 보험을 안내한다는 글과 함께 보험 비교하기 링크가 게재돼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보험사인 교보생명을 검색했을 때에도 자동차 보험 안내 글들과 상품 비교 링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링크에 접속하면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의 상품은 볼 수 없고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만 요구합니다. 이같이 링크 클릭을 유도한 블로그상의 보험 광고 문구들. 전부 잘못된 정보입니다.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실제 자동차 보험을 판매조차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대형 보험사명을 미끼로 보험 비교 사이트 링크를 연결해 개인정보를 얻는 일부 보험 대리점들의 영업 방식입니다. 이같이 잘못된 보험 상품 안내로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를 넘기게 되고 보험 가입 권유 전화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업 방식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품을 만드는 원수사인 보험사들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 대리점들이 보험 사명 맘대로 사용해서 허위 광고 내는 거거든요. 이 사이트가 제대로 관리되는 것도 없고 결국 보험의 신뢰랑 관련된 문제라서요. 고객들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했다고 막 보험사의 민원으로 이어지는데 현재 SNS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보험 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험사의 심의를 통과한 자료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금융당국은 잘못된 SNS 광고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SNS 보험 광고 왜 이렇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건지 취재 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장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금융상품 광고는 금융사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죠? 네, 먼저 이번 이제 내용의 핵심은 이런 블로그 광고들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네, 실제로 현재 보험 상품 광고는 보험사나 각 협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리포트에서 사례로 보여드린 이제 삼성생명 자동차 보험과 같은 문구. 실제로 삼성생명은 자동차 보험 자체를 판매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이제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버젓이 블로그상에 광고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상품을 비교하는 링크 자체는 광고로 보기 힘들다는 당국의 해석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품 자체를 홍보해야 광고인데 여기서는 상품보다는 뭐 비교 사이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광고는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례는 엄밀히 보면 보험 상품 광고라기보다는 보험 상품을 비교해주는 사이트 광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금소법에서는 이 보험 광고 심의와 관련해서 설계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나 상품 광고는 보험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이런 것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로그에 있는 보험 비교 사이트 안내가 광고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이 심의 규정도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그러면 바로 비교 사이트를 안내하던가 정말 제대로 된 금융상품을 안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굳이 있지도 않은 상품을 갖고 홍보를 하는 건가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과도한 경쟁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국내에는 워낙 많은 보험 대리점들이 있고 보험 비교 사이트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들도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소비자의 이제 클릭을 좀 유도를 해야겠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흔히 키워드 장사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잘 알려져 있는 대형 보험사의 이름을 블로그 제목에 이제 걸고 소비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상품명을 이 제목에 조합하면서 결국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 보험사인 뭐 삼성생명 그리고 교보생명 그리고 매해 우리가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 보험을 키워드로 내걸고 클릭을 유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취재하면서 좀 한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라이나생명 자동차 보험, 차량 보험료, 할부, 25세 아들, 자동차 보험 후회 없이 설계해봐요. 이 제목 읽기도 좀 힘드네요. 네, 딱 봐도 이상한 제목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 짚어드리면 라이나생명 역시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블로그 내용에도 라이나생명 자동차 보험 설명과 함께 이제 링크가 좀 걸려 있는데요. 이 링크를 눌러도 라이나생명 홈페이지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죠? 네, 일단 상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요. 보험 대리점들이 자체 운영하는 상품 비교 사이트로 역시나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누르게 하기 위한 일종의 낚시 그린 셈입니다. 이제 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아까 보셨듯이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런 이제 개인 정보들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결국 소비자는 잘못된 정보를 얻고 개인 정보만 대리점에 넘기는 꼴이 됩니다. 정말 이제 소비자들은 얻는 게 없는 게 되는데 그럼 보험 대리점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개인 정보를 얻으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 건가요? 네, 사실 우리가 보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영업 채널은 바로 설계사입니다. 네, 이전에는 지인의 지인을 소개받는 이런 방식으로 좀 보험 영업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이슈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비대면 전환이 빨라지면서 보험 영업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전화나 인터넷 이런 사이트를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이제 DB라고 좀 부르죠. 네, 이 DB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 모 방송에서도 좀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모든 설계사들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고객들의 이 DB를 한 명당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이제 10만 원에 구매해서 영업하는 방식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보험 영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광고 글까지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좀 피해가 있고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감독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런 상황을 이제 금융당국도 인지는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가 이번 온라인 보험 광고 사례에 대해서 이제 직접 취재를 해서 이제 답변을 좀 부탁드렸는데 네. 선제적으로 감독을 한다거나 정기적으로 검사하지는 않는다는 답변이 좀 돌아왔습니다.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특히 이 상품 광고 같은 경우는 현재 보험사나 이 협회 등 이제 각 협회 차원에서 이미 광고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SNS 글들은 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안타깝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소비자들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일부 보험 대리점들이 이제 이 미끼용으로 제공하는 정보보다는 금융위원회나 이제 협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보험 다모와 같이 이제 협회에서 운영하는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핵심 포인트고요. 하지만 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서 이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것은 보험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이 업계 자체에도 사실 악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 리포트에서도 좀 보여드렸지만 실제 보험사의 민원이 이런 것 때문에 제기되는 좀 사례도 있었고요. 이 때문에 업계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판매 채널 자체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꼽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회색지대인 것 같아요. 내부 통제 이제 기준을 마련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인 대리점의 경우에도 그 준법 감시인이 이런 관련된 바이럴 광고를 에 대해서 이제 체크하고 심의하는 과정들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장기적으로 판매자에 대한 신뢰나 아니면 보험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짓 광고 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험업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뉴스 후에 유튜브에도 또 올라갈 텐데요.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았을까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 제목은 조금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정해봤습니다. 유튜브 제목은 삼성생명에서는 자동차 보험 안 팝니다. 좀, 네, 이렇게 좀 해봤고요. 네. 해시태그는 제가 매번 해시태그를 조금 고민되죠. 네, 좀 부담도 있고 근데 좀 더 매번 올드하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긴 한데 샵 소비자가 봉이냐 그리고 샵 개인정보 사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한국전력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추가 인상을 보류하기로 한 건데 고유가 부담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한전, 올해 영업 손실만 최대 2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지난해 영업 적자만 6조 원에 달한 한국전력의 올해 실적도 먹구름이 가득 끼었습니다. 높아진 에너지 가격에 한국전력이 다음 달 기준 분기 연료비를 높이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추가 인상안에 대해 최종 보류를 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6일까지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한전은 이에 따른 손실분을 올해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는 준칙이 아니라 재량을 따르게 된 거죠. 이게 신정부의 룰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게 대전제인 것 같고요. 새 정부 출범 이후 3분기에 요금을 더 올리는 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어 적자 부담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전력도 이미 내부적으로 전기요금이 제때 인상되지 않으면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올해 16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적자 구조 탈피와 요금 인상 압박을 줄이기 위해 새 정부에서는 원전을 이용한 정책 보완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원전 가동률이 낮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현재 70% 초반인 원전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원전 이용률이 10%포인트 올라가면 한전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논리에 움직이는 연료비 연동제 문제와 원전 이용률 개선에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한국전력의 기업 가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큰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나라 살림을 종전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하지만 늘어가는 나랏빚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돈줄 죄기에 초점을 맞춘 차기 정부의 첫 예산 편성 방향이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땐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적극 재정 운용 대신 필요 재정이라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재정 구조 조정이 부각된 모습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가는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고용 유지지원금 관련 지출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추진한 뉴딜 사업은 아예 지침서에서 빠졌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지출도 10% 절감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량 지출을 줄인다 해도 감축 가능한 예산은 10조 원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출 10% 감축은 매년 나오는 재탕 대책이라며 나랏빚이 폭증한 상황에서 좀 더 과감한 예산 구조 조정과 재정 준칙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00조 넘었잖아요. 10조라면 2% 되나요? 지출 구조정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재정 준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국가 채무 비율이 60% 이하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올해 50조 추경 마련에만 수십조 원대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내년에도 예산 편성에 있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이죠. 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테슬라가 두 번째 주식 분할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 시장에서 예상했던 일인가요? 저희 고웨스트 시간에서 한 2주 전에 오민지 기자가 아마존의 주식 분할을 이야기하면서 테슬라를 차기 주자 중에 하나로 꼽았거든요. 연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공식화에 나설 것이라고 사실 시장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개장 전 프리마켓부터 압도적인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날 하루에만 무려 8% 넘는 강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초록색으로 유난히 두드러지죠. 잠깐 테슬라의 공식 발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아래 이제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한번 바꿔주시면 이제 한글 번역이 나올 겁니다. 네. 올해 연례주총에서 주주들에게 주식 분할에 대한 투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주식 분할을 위한 주식수 추가 승인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식수 추가 승인, 좀 한글인데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결론적으로는 주식 분할을 승인해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테슬라 정관에 쓰여져 있는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가 20억 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1월 말 기준으로 테슬라가 발행한 주식이 10억 3,300만 주에 달하는데요. 당장 2대1이든 또 5대1이든 주식 분할을 하려면 일단 정관에 쓰인 수권 주식, 총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양이 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요청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주주총회 시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로 또 이제 예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난해 주주총회는 10월 7일이었고요. 2020년은 9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가을쯤에 열리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을 내놓으시는데요. 그 전으로 좀 살펴볼까요? 이전 2019년부터 2017년까지는 6월에 통상적으로 연례 주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연례 주총이 6월 이후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볼 법하고요. 또 연례 주주총회 약 3주 전에만 통지가 되면 된다고 하니까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한동안은 투자 심리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테슬라 주가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소식이 악재를 상쇄하는 어떻게 보면 머스크의 승부수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몇 대 몇으로 분할이 되는지가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이제 미 네. SEC에 이제 내놓은 서류까지 봤거든요. 하지만 공식 트윗 이상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언제인지 몇 대 몇인지 이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2020년 5대 1에 이어서 올해는 6대 1이나 그 이상의 분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부 투자자들의 연설문에서는 10대 1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분할이나 액면 분할 이 자체로는 기업 가치를 높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 상승을 뭐 보통 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시장의 기대감은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2020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8월 31일 테슬라의 주가가 5대1 분할을 실시했을 때 2,000달러대에서 400달러대로 조정이 됐는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 1,100달러 가까이 다가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빅테크 전체들의 주식 분할 이후 주가 추이입니다. 초록색이 테슬라인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이제 엔비디아나 애플, 알파벳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제 주식 분할이 좀 뉘앙스가 예고되고 실제 분할이 실시될 때까지 한 2달여가 걸렸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만도 무려 13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 같은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감이 큰데 월가에서도 이번 소식을 좀 어떻게 분석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투자자만큼이나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분석은 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반긴 측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 웨드부시의 데니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구글처럼 테슬라의 주식 분할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주식수 기준으로 목표가 1,400달러 제시했고요. 또 CFRA 역시 이번 분할이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주주들의 열광을 더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 12개월 동안 추가 투자자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주식 분할을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 매출 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번 주식 분할이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 버블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리서치 회사 뉴컨스트럭트 CEO 데이비드 트레이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P 글로벌 마켓에 따르면 월가의 테슬라 투자 의견 제시한 35명 중에 강력 매수와 매수는 17명, 매도와 강력 매도는 9명이었습니다. 네, 분석은 양측으로 갈렸지만 머스크 CEO가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주식 분할 소식을 전했다는 점에는 모두 다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고 웨스트의 조연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롯데그룹이 롯데제과 영등포 공장을 미국 뉴욕의 첼시마켓 같은 헤리티지 쇼핑몰로 개발합니다. 이 공장은 고 신격호 롯데 창업주가 1969년에 세운 한국 산업사의 상징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신동빈 회장이 롯데제과 부지를 첼시마켓처럼 한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로 개발하라 이렇게 주문하면서 이번 개발이 단행됐다고 하는데 공장의 외형과 뼈대를 보존해 롯데의 유산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한마디로 공익과 실리를 모두 추구하는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보실까요? 최초로 언론사 단독 인터뷰에 응한 최진인 귀뚜라미 회장 소식입니다. 최진민 회장은 국내 가정용 보일러를 처음 개발한 보일러 역사의 산 증인으로 꼽힙니다. 최 회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5년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복구와 중국과 터키 완전 수출로 버틴 고난의 시기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그 사이에 180명의 원전 기술자를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의 경우 원전과 2차 전지 공장 특수 그리고 반도체 공장 증설의 수혜가 기대되고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내 매출을 현재 1조 3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